플라톤 스승의 독배부터 철인왕의 꿈까지 서양 2500년을 지배한 이데아 혁명. 프롤로그. 한 잔의 독배가 바꾼 세계.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어느 감옥. 28살의 청년 플라톤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70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떨리는 손으로 독당근 즙이 든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탈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자들이 울부짖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이 불의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불의가 아니겠나. 그리고 그는 담담하게 독배를 들이켰습니다. 플라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민주정의 이름으로 부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날 밤 플라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죽고 무지한 군중이 살아남는 거지? 이 질문이 그를 12년간의 유랑길로 내몰았고 결국 서양 문명 2500년을 지배할 사상을 탄생시켰습니다. 제일막 귀족 도련님의 각성. 아테네의 금수저, 현실의 눈뜨다. 사실 플라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테네 최고 명문가의 아들이었고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죠. 플라톤이라는 별명은 그의 넓은 어깨 때문에 붙었다는 설도 있고 넓은 이마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레슬링도 잘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집안도 좋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는 정치가였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던 시기에 아테네는 글쎄요, 완전 난장판이었습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고 플라톤의 친척들이 주도한 쿠데타 정권은 8개월 만에 1500명을 학살했습니다. 민주정이 회복된 후에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정치인들은 뒷돈 받기 바빴고 민중은 달콤한 말만 하는 선동가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게 정치라고? 이게 정의라고? 환멸을 느낀 청년 플라톤은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고라 광장에서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맨발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오늘날로 치면 광화문에서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라고 소리치며 행인들 붙잡고 토론하는 괴짜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발도 안 신고 목욕도 잘 안 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질문만 던졌어요.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쟁터에서 도망 안 치는 거죠. 그럼 미친 사람이 위험한 곳으로 돌진하는 것도 용기인가요? 그건 그러니까 용기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거네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짜증나게 여겼지만 플라톤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질문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 플라톤은 8년간 소크라테스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8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아테네가 현자를 죽였다. 그런데 기원전 399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 법정이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한 겁니다. 죄목? 신을 모독했다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였어요. 실제로는 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었죠. 유력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무식하다고 만들어버렸으니까요. 501명의 배심원 투표. 280대 221. 유죄. 제자들은 탈옥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도 다 준비했어요. 배도 대기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평생 법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법을 어기면 되겠나? 그리고 그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평온하게 마치 포도주를 마시듯이. 플라톤은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현명한 사람이 죽고 무지한 군중이 판단을 내리는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는 안 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해. 제2막 12년의 여행, 그리고 깨달음. 아테네를 떠나다. 스승의 죽음 이후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배낭 하나 메고 지중해 세계로 떠났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는 피라미드를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물을 만든 사람들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을 거야. 크레타에서는 고대 법전을 연구했습니다. 법이란 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탈리아 남부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 세상은 수학이다. 만물은 수다.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채식주의자였고 콩을 먹지 않았고 이상한 규율이 많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보세요, 플라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입니다. 아테네에서도 이집트에서도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도 마찬가지죠. a제곱 플러스 b제곱는 c제곱, 영원 불변입니다. 플라톤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보는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 꽃은 시들고 사람은 늙고 나라는 망하고. 그런데 수학적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럼 혹시 이데아의 탄생, 진짜 세상은 따로 있다. 12년간의 여행 끝에 플라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가짜다. 아니, 정확히는 불완전한 복사본이다. 그의 이론은 이랬습니다. 어딘가에 완벽한 원의 원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에 그리는 원, 도자기로 만든 접시, 태양의 모양. 이것들은 모두 그 완벽한 원의 불완전한 모방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의 자체, 아름다움 자체, 선 자체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는 정의로운 행동, 아름다운 얼굴, 선한 행위들은 모두 그 완벽한 원형의 그림자일 뿐이고요. 이 완벽한 원형들의 세계.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데아를 직접 보지 못하는 거지? 플라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육체라는 감옥에 갇히면서 그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걸 기억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동굴에서 나온 사람의 이야기. 플라톤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멋진 이야기 하나를 지어냈습니다. 동굴 속에 죄수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벽만 보고 살았어요. 그들 뒤에서 불이 타오르고 그 불빛에 의해 벽에 그림자가 비칩니다. 죄수들은 그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죄수가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햇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파요. 하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 동굴 안의 그림자는 가짜였구나. 진짜는 여기밖에 있었어. 그는 진짜 나무를 봅니다. 진짜 새를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태양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밖에서 혼자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죠. 그는 다시 동굴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직 사슬에 묶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진짜 세상이 있어요. 하지만 동굴 안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미쳤네. 그림자가 전부인데 무슨 헛소리야.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플라톤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진리를 본 사람이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려다 죽임을 당한 이야기. 제3막 이상국가의 꿈과 좌절. 아카데미아 철인을 만드는 학교. 40세가 된 플라톤은 결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철학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을 키워야 해. 그는 아테네 외곽숲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아카데미아. 그곳 영웅 아카데모스의 이름을 딴 거였죠. 네, 맞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아카데미의 원조가 바로 여기입니다. 입구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왜 기하학이냐고요? 플라톤에게 기하학은 단순한 수학이 아니었어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이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확실한 진리를 다룰 수 있어야 정의나 성 같은 더 복잡한 이데아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론 이상적인 나라 설계도. 플라톤은 밤낮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걸작, 국가를 완성했습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어때야 하는가? 플라톤의 답은 간단했어요. 인간처럼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머리는 생각하고 가슴은 용기를 내고 배는 먹고 싶어 하죠. 이 셋이 조화를 이루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철학자들. 지혜로 나라를 이끕니다. 가슴 군인들. 용기로 나라를 지킵니다. 배 생산자들. 경제를 돌립니다. 문제는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였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 플라톤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왕이 철학자가 되지 않는 한 인류의 불행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플라톤, 자네 미쳤나? 철학자들은 구름 위를 걷는 사람들이야. 현실 정치를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플라톤은 진지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공부하잖아요. 건축가가 되려면 건축을 배우고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정치는 아무나 해요? 민주정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당선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의가 뭔지, 선이 뭔지 알까요? 오직 철학자만이 이데아를 봤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철학자 왕은 돈도 원하지 않고 권력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나라의 선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플라톤은 더 나아갔습니다. 철학자 왕은 재산도 가족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고요? 내 자식이 생기면 내 자식만 챙기게 되니까요. 내 돈이 생기면 내 돈만 불리려고 하니까요. 완전히 사심 없는 통치자. 그것만이 답이다. 시라쿠사 현실이라는 벽.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시칠리아의 강력한 도시 시라쿠사의 젊은 왕 디오니시오스 2세. 플라톤의 제자가 그를 설득했어요. 선생님, 젊은 왕을 철학자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철인 왕을. 60세의 플라톤은 위험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재앙이었습니다. 디오니시오스 2세는 철학에는 관심 없고 권력에만 취해 있었어요. 궁정은 권력 다툼으로 난장판이었고 플라톤의 개혁안은 계속 무시됐습니다. 선생님의 이상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플라톤은 3번이나 시라쿠사를 방문했어요. 한 번은 노예로 팔릴 뻔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 디오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암살당했습니다. 70대의 플라톤은 결국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지쳐서 이상일 뿐인가? 차선책법이라도. 하지만 플라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마지막 저서 법률에서 그는 인정했습니다. 완벽한 철인왕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차선책은 뭘까요? 법입니다. 완벽한 왕 대신 완벽한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더 지혜로운 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3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제자, 최고의 반역자.
플라톤이 늙어갈 무렵 17세 소년이 아카데미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20년간 플라톤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플라톤은 그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의 제자가 스승의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선생님, 이데아가 별도의 세계에 존재한다고요? 그럼 그게 현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이데아가 사물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가운데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죠. 이게 두 사람의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웃었습니다. 좋아.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건 내가 제대로 가르쳤다는 증거야. 900년간 타오른 횃불. 기원전 347년 플라톤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결혼식 피로연에서 편안하게 죽었다고 하고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책상에 엎드려 글을 쓰다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아는 계속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동안, 로마 제국이 흥하고 망하는 동안, 예수가 태어나고 기독교가 퍼지는 동안, 무려 900년 동안, 서기 529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이교도 학교라며 문을 닫을 때까지 아카데미아는 지성의 등불로 타올랐습니다. 기독교가 플라톤을 만났을 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이 플라톤을 읽었어요. 잠깐 이거 성경이랑 비슷한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깨달았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하나님의 천국이고 선의 이데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플라톤 철학은 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영혼, 지상과 천국, 이 모든 이원론이 사실은 플라톤에서 왔어요. 중세 1000년 동안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플라톤을 읽으며 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죽어서도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르네상스 플라톤의 부활. 15세기 비잔티움 제국이 망했을 때 그리스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피난 왔어요. 그들은 플라톤의 책을 가져왔죠.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열광했습니다.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자.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플라톤의 전집을 번역했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플라톤에게 열광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조각하며 플라톤의 완벽한 미의 이데아를 추구했습니다.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을 그리며 플라톤을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플라톤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플라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톤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정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라고 믿을 때 우리는 플라톤주의자입니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옳다고 믿어지는 일종의 이데아니까요. 우리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플라톤의 상기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플라톤의 철인왕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의 법칙은 영원하다고 믿을 때 그들은 이데아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에필로그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벽을 꿈꾸다. 플라톤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철인왕 국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라쿠사에서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실패한 이상주의자가 2500년 동안 서양 문명을 지배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플라톤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꿈꾸는 능력 자체였기 때문일 겁니다. 현실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상이 멀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더 나은 것을 상상하고 추구하라고. 동굴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동굴 속 죄수입니다. 그림자를 보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가 저기밖에 진짜가 있어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꿈깨 현실이 이런데 무슨 이상이야. 하지만 인류가 진보한 건 그 미친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동굴 밖을 꿈꾼 사람들.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한 사람들.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플라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그 꿈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횃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동굴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당신은 동굴 밖으로 나갈 용기가 있습니까? 2500년 전 아테네의 귀족 청년이 스승의 독배를 보며 시작한 질문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